명순아, 태준 오빠, 내가 너무 늦게 왔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가난은 죄가 아니지만 때로는 늙고 병든 것보다 더 서러운 형벌이 되기도 한다고요. 여기 영하 15도의 칼바람 속에서 폐지를 줍는 75의 명순 할머니가 있습니다. 그녀는 한여름에도 낡은 가죽 장갑을 절대 벗지 않는다는 소문 때문에 동네에서 문둥병 환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곤 했는데요. 어느 빙판길 미끄러진 리어카가 최고급 벤츠를 들이받은 그날, 3천만 원을 물어내라며 멱살을 잡던 차주가 그녀의 장갑을 억지로 벗겨내고 맙니다. 그런데 드러난 흉측한 손을 본 벤츠 뒷좌석의 회장님이 털썩 무릎을 꿇고 오열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회장님은 50년 묵은 그 흉터에서 무엇을 보았던 걸까요? 이야기 전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너무나도 큰 힘이 됩니다. 예빛 사연 감상실에 오신 당신께 오늘도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서울의 변두리 달동네 골목길에는 칼날 같은 바람이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영하 15도. 숨을 쉴 때마다 폐부가 얼어붙는 듯한 혹한의 날씨였습니다. 가로등 불빛조차 얼어붙은 듯 희미한 골목길을 자그마한 노인 한 명이 낡은 유모차를 밀며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올해 75, 이명순 할머니였습니다. 명순의 허리는 기역자로 굽어 있었고 유모차에는 남들이 버린 라면 박스와 신문지 뭉치가 위태롭게 쌓여 있었습니다. 바퀴가 고장난 유모차는 굴러가지 않고 바닥을 긁으며 괴기스러운 쇳소리를 냈습니다. 끼잉 마이너스 끼잉 마이너스 그 소리가 명순의 뼈마디가 울리는 소리처럼 처량하게 골목을 울렸습니다. 명순은 잠시 멈춰서서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다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차림새는 남루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누가 버린 것을 주워 입은 듯한 색바랜 손바지, 구멍난 곳을 테이프로 칭칭 감은 운동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것은 그녀의 오른손이었습니다. 왼손에는 털실로 짠 벙어리 장갑을 끼고 있었지만 오른손에는 계절과 맞지 않는 두꺼운 가죽 장갑을 끼고 있었습니다. 기름때가 절어서 반질반질해진 투박한 남성용 가죽 장갑. 명수는 한여름 땡볕 아래서도 설거지를 할 때도 심지어 잠을 잘 때도 이 오른쪽 장갑만큼은 절대 벗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할머니 문둥병 아니야? 손이 썩어서 저러는 거라던데. 재수없게 피해 다녀. 명수는 그들의 시선을 알면서도 묵묵히 유모차를 밀었습니다. 이 장갑 속에 숨겨진 것이 흉측한 병이 아니라 50년 전의 슬픈 약속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전 11시. 종일 거리를 헤맸지만 오늘 수확은 형편없었습니다. 폐지값은 1kg에 50원으로 떨어졌고 리어카 한 가득 채워봐야 손에 쥐는 건 고작 3,000원이 될까 말까 했습니다. 배고프다. 명순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어제 저녁 먹다 남은 찬밥 한 덩이가 마지막 식사였습니다. 그때 골목 어기 편의점에서 고소하고 달콤한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찐빵 냄새였습니다. 찜기 안에서 모락모락 김을 내뿜으며 돌아가고 있는 하얀 찐빵들. 명수는 홀린 듯 편의점 유리창 앞에 멈춰 섰습니다. 침이 꼴깍 넘어갔습니다. 따뜻한 팥황금의 맛이 혀끝에 그려졌습니다. 그녀는 주머니 깊숙한 곳을 뒤적거렸습니다. 손에 잡힌 것은 차가운 동전 몇 개, 100원짜리 5개, 딱 500원이었습니다. 찐빵 하나에 1,000원이네.
가격표를 본 명순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500원이 모자랐습니다. 편의점 알바생이 유리창 너머로 명순을 보고 인상을 찌푸리며 손을 휘저었습니다. 할머니, 가게 앞 막지 말고 가세요. 손님 안 들어오잖아요. 아, 예. 죄송합니다. 갑니다. 명수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유모차를 돌렸습니다. 500원. 그 작은 돈이 없어서 칠순 노인은 배고픔을 참고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유모차 손잡이를 잡은 가죽 장갑 낀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가난은 늙음보다 더 서럽고 추위보다 더 아팠습니다. 태준 오빠, 오빠는 밥 먹었어? 나는 배가 고프네. 명수는 허공에 대고 50년 전 헤어진 첫사랑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대답 없는 이름이었지만 그렇게라도 부르면 허기가 조금 가시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 5시, 명수는 폐지를 고물상에 넘기고 받은 꼬깃꼬깃한 지폐 3장 3,000원을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가 사는 곳은 아들의 집 24평짜리 좁은 빌라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명순에게 안식처가 아니라 눈칫밥을 먹는 가시방석이었습니다. 띠리릭. 도어록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 소파에 누워 TV를 보던 며느리인 미정이가 코를 막으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우, 어머니. 들어오실 때 밖에서 냄새 좀 빼고 오시라고 했잖아요. 온 집안에 쓰레기 냄새가 진동을 하네, 진짜. 미정은 베란다 창문을 신경질적으로 열어젖혔습니다. 영하의 칼바람이 거실로 들이닥쳤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밖에서 좀 털고 온다는 게. 됐어요. 빨리 씻고 방에 들어가 계세요. 오늘 제 친구들 놀러 오기로 했으니까 나오지 마시고요. 아, 그리고 화장실 쓰지 마세요. 손님들 쓰셔야 하니까.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짐승 취급했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말라는 말은 밥도 주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명자는 며느리의 눈을 피해 뒷걸음질 치며 자신의 방, 아니 창고나 다름없는 부엌 옆 작은 방으로 숨어들었습니다. 방에 들어와 문을 닫으니 그제야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뼈저린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아들은 야근이다 회식이다 하며 며칠째 얼굴도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냄새나는 어미를 보기 싫어서 늦게 들어오는 것일지도 몰랐습니다.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 우리 아들 짐을 덜지. 명수는 차가운 방바닥에 앉아 품속에 넣어온 3,000원을 꺼내보았습니다. 이 돈이면 손자 과자라도 사줄 수 있을 텐데. 하지만 손자조차 할머니에게서 냄새가 난다며 가까이 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밤 10시, 거실에서는 며느리와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족발이며 치킨이며 맛있는 음식 냄새가 문틈으로 스며들어왔습니다. 명수는 배에서 천둥 소리가 났지만 물 한 모금으로 허기를 달랬습니다. 그녀는 불도 켜지 않은 어두운 방구석에 앉아 하루 종일 끼고 있던 오른손의 가죽 장갑을 천천히 벗기 시작했습니다. 직, 직, 땀과 고름이 엉겨붙어 장갑이 잘 벗겨지지 않았습니다. 고통을 참으며 장갑을 벗겨내자 드러난 손은 사람의 손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참혹하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화상 흉터였습니다. 손가락 5개가 서로 녹아붙어 뭉툭해져 있었고 손등의 피부는 쭈글쭈글하게 오그라들어 있었습니다. 붉고 검게 변색된 흉터는 마치 괴물의 피부처럼 징그러웠습니다. 이것이 명순이 50년 동안 한여름에도 장갑을 벗지 못한 이유였습니다. 명수는 왼손으로 그 일그러진 오른손을 쓰다듬었습니다. 남들은 징그럽다고 피하는 손, 며느리는 더럽다고 욕하는 손. 하지만 명순에게 이 손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던 순간의 증거이자
가장 사랑했던 남자를 지켜낸 훈장이었습니다. 태준 씨, 위험해. 피해. 활활 타오르는 가구 공장. 무너지는 불기둥 아래 깔린 태준을 구하기 위해 명수는 맨손으로 그 불타는 나무를 밀어냈습니다. 살타는 냄새, 끔찍한 고통.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무사하다는 안도감이 더 컸습니다. 명수는 흉터난 손을 뺨에 비비며 울먹였습니다. 태준 오빠, 오빠는 잘 살고 있지? 훌륭한 사람 돼서 잘 살고 있지? 50년 전 화상을 입은 명수는 태준의 앞길을 막기 싫어 스스로 떠났습니다. 태준이 자신을 찾지 못하게 숨어버렸습니다. 그가 성공해서 좋은 여자 만나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로 평생을 흉터와 가난 속에 숨어 살았습니다. 보고 싶다. 한 번만이라도. 죽기 전에 딱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다. 명순의 낡은 방 안에는 50년 묵은 그리움과 서러움이 눈물이 되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흉측한 손을 가슴에 품고 웅크려 잠을 청했습니다. 꿈에서라도 그를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하며. 하지만 명수는 몰랐습니다. 내일 아침 그녀의 기도가 잔인한 운명의 장난처럼 이루어지게 될 줄은. 그리고 그 만남이 3천만 원이라는 감당할 수 없는 비극으로 시작될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밤새 내린 눈이 얼어붙어 골목길은 거대한 빙판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명수는 새벽부터 나와 폐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오늘따라 유독 바람이 매서워 낡은 유모차를 미는 명순의 손은 감각이 없을 정도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아이고, 미끄러워라. 조심해야지. 명수는 종이박스가 산더미처럼 쌓인 유모차를 밀며 비탈길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브레이크도 없는 고물 유모차는 제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자꾸만 앞으로 쏠렸습니다. 명수는 달아빠진 운동화 밑창으로 바닥을 지지하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골목 모퉁이를 돌던 유모차 바퀴가 빙판에 미끄러지며 중심을 잃었습니다. 안 돼. 명순이 다급하게 손잡이를 잡아당겼지만 무거운 폐지 더미는 걷잡을 수 없이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그 아래쪽 골목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번쩍이는 검은색 승용차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기익, 과직. 유모차의 날카로운 쇠기둥이 검은 차의 옆면을 길게 긁으며 들이받았습니다. 명수는 비명을 지르며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골목에는 유모차 바퀴가 헛도는 소리만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명수는 떨리는 몸을 일으켜 차를 확인했습니다. 거울처럼 반짝이던 검은색 차 문에는 하얀색 스크래치가 흉물스럽게 그어져 있었습니다. 차를 잘 모르는 명순의 눈에도 비싸 보이는 외제차 벤츠였습니다. 아이고, 하느님, 이를 어째. 명순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평생 폐지를 주어도 만져보지 못한 비싼 차를 긁었습니다. 그때 벤츠의 운전석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40대 초반의 남자, 대기업 계열사 사장이자 성질 고약하기로 유명한 최만수였습니다. 그는 찌그러진 차 문을 보고 눈이 뒤집혔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이 늙은이가 눈이 삐었어? 최 사장의 고함 소리에 골목의 창문들이 하나둘 열렸습니다. 그는 씩씩거리며 명순에게 다가와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할망구, 이거 얼마짜린 줄 알아? 이거 독일에서 직수입한 S클래스야. 수리비만 3천만 원이라고. 3천만 원. 3천만 원이요? 명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3천만 원. 폐지를 100년 주어도 모을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빙판길이라 그만.
명수는 납작 엎드려 빌었습니다. 하지만 최 사장은 분이 풀리지 않는지 명순의 유모차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우당탕 힘겹게 모은 폐지들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죄송하면 다야. 늙으면 집에나 처박혀 있지 왜 나와서 남의 차를 박살을 내. 당장 물어내. 지금 당장. 선생님, 제가 돈이 없어서 어떻게든 갚겠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명수는 싹싹 빌었습니다. 두꺼운 가죽 장갑을 낀 오른손과 털실 장갑을 낀 왼손을 모아 비비며 애원했습니다. 최 사장은 명순의 비는 꼴을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명순의 오른손에 머물렀습니다. 한겨울에도 실내에서도 절대 벗지 않는다는 그 두꺼운 가죽 장갑. 기름때가 꼬질꼬질한 그 장갑이 최 사장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아니, 빌려면 똑바로 빌든가. 밥맛 떨어지게 웬 가죽 장갑이야? 안에다 흉기라도 숨겼어? 최 사장은 거칠게 명순의 오른손을 낚아챘습니다. 이거 안 벗어? 건방지게. 아,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명순이 사색이 되어 손을 빼려 했지만 건장한 남자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최 사장은 억지로 장갑을 잡아당겼습니다. 쑥! 50년 동안 단 한 번도 남에게 보이지 않았던 명순의 오른손이 차가운 겨울 공기 속에 드러났습니다. 최 사장은 장갑을 벗기자마자 기겁을 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으악! 뭐야 이거? 사람 손이야? 드러난 명순의 손은 참혹했습니다. 화상으로 5손가락이 서로 엉겨붙어 뭉툭해져 있었고 손등의 피부는 쭈글쭈글하게 오그라들어 붉고 검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녹아내린 촛농처럼 흉측하게 일그러진 손. 최 사장은 혐오스럽다는 듯 인상을 잔뜩 찌푸리며 바닥에 침을 뱉었습니다. 아우씨, 더러워. 무슨 문둥병 환자야? 괴물 같은 손을 하고 밖을 돌아다녀. 재수옴 붙었네 진짜. 그는 들고 있던 명순의 가죽 장갑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구둣발로 짓밟았습니다. 그 장갑은 명순에게 단순한 덮개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시선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주던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안 돼요. 제 장갑. 명수는 울면서 기어가 짓밟힌 장갑을 주우려 했습니다. 흉측한 오른손을 옷소매로 황급히 가리며 오열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 보이게 할게요. 제발 장갑만은. 명순에게 이 흉터는 50년 전 사랑하는 사람을 구하고 얻은 영광의 상처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눈에는 그저 혐오스러운 괴물의 흔적일 뿐이었습니다. 명수는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엎드려 3천만 원의 빚보다 더 무거운 수치심에 몸을 떨었습니다. 돈 없으면 몸으로라도 때워. 감방 가서 콩밥이나 먹어. 최 사장의 폭언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그때 소란을 지켜보던 벤츠 뒷좌석의 창문이 스르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최 사장의 거친 손길에 의해 명순의 오른손을 50년 동안 감싸고 있던 두꺼운 가죽 장갑이 벗겨졌습니다. 마치 껍질이 벗겨지듯 장갑이 허공으로 날아가고 명순의 맨손이 차가운 겨울 공기 속에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순간 시끄럽던 골목길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나가던 행인들도 창문을 열고 내다보던 동네 사람들도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그 손은 사람의 손이라기보다는 불에 타 녹아내린 촛농 덩어리에 가까웠습니다. 5개의 손가락은 서로 엉겨붙어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뭉툭해져 있었고 손등의 피부는 쭈글쭈글하게 오그라들어 붉고 검은색으로 뒤엉켜 있었습니다. 손톱조차 제대로 자라지 못한 참혹하게 일그러진 손. 명수는 비명을 지르며
그 손을 가슴으로 끌어안았습니다. 마치 발가벗겨진 것 같은 수치심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50년 전 사랑하는 남자를 구하기 위해 불구덩이 속에 집어넣었던 그 손, 평생을 숨기고 감추며 살아왔던 그 비밀이 가장 비참한 순간에 만천하에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최 사장은 명순의 손을 보자마자 감전된 사람처럼 화들짝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의 얼굴이 혐오감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으악, 뭐야 이거? 사람 손이야? 괴물이야? 그는 기겁을 하며 자신의 옷깃을 털어냈습니다. 마치 전염병이라도 옮은 사람처럼 몸서리를 쳤습니다. 아우씨, 더러워. 재수없게 아침부터 문둥병 환자를 만났어? 아, 너 그 손으로 내 차 만진 거야? 최 사장의 고함 소리가 비수가 되어 명순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문둥병, 괴물, 더러운 것. 세상은 그녀의 희생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안 보이게 할게요. 명수는 덜덜 떨리는 왼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낡은 솜 점퍼 소매를 억지로 끌어당겨 오른손을 덮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짧고 낡은 소매는 흉측한 손을 다 가려주지 못했습니다. 명수는 바닥에 엎드려 이마를 차가운 빙판에 찌우며 오열했습니다. 흑흑, 잘못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손이 이래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최 사장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명순의 흉측한 손을 본 충격이 그를 더 잔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명순의 가죽 장갑을 발견했습니다. 기름때가 꼬질꼬질하게 묻은 50년을 함께 해온 명순의 분신과도 같은 장갑이었습니다. 이따위 더러운 걸 끼고 다니니까 냄새가 나지. 에이, 최 사장은 장갑 위에 가래침을 뱉었습니다. 그리고 반짝이는 구둣발로 장갑을 사정없이 짓밟고 비벼댔습니다. 안 돼요. 제 장갑, 그거 없으면 안 돼요. 명순이 울부짖으며 기어갔습니다. 그 장갑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차가운 시선으로부터, 사람들의 손가락질로부터 자신을 지켜주던 유일한 방패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태준 오빠가 사주지는 못했어도 그를 생각하며 평생을 껴왔던 약속의 증표였습니다. 어딜 만져, 더럽게. 최 사장은 장갑을 주우려는 명순의 어깨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퍽! 명순은 힘없이 뒤로 나뒹굴었습니다. 하늘이 핑 돌았습니다.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몸의 아픔보다 자신의 인생 전체가 자신의 사랑이 저 더러운 구둣발 아래 짓밟히고 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이 아팠습니다. 명수는 쓰러진 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잿빛 겨울 하늘에서 눈발이 하나둘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50년 전 그날도 눈이 왔었습니다. 화마가 휩쓸고 간 공장 폐허 속에서 새카맣게 타버린 자신의 손을 부여잡고 울던 날, 그때 명수는 다짐했었습니다. 내 손이 이렇게 된 건 부끄러운 게 아니야. 태준 씨를 살린 손이야. 이건 훈장이야. 하지만 50년이 지난 지금 그 훈장은 세상 사람들에게 그저 혐오스러운 흉터일 뿐이었습니다. 그녀가 지켜낸 사랑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낡은 전설이 되어버렸습니다. 일어나. 꾀병 부리지 말고 3천만 원 내놓으라고. 돈 없으면 몸으로라도 때워. 감방 가서 콩밥이나 먹어. 이 냄새나는 노인네야. 최 사장은 쓰러진 명순에게 계속해서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혀를 찼지만 아무도 나서서 말리지 않았습니다. 벤츠를 탄 부자와 폐지 줍는 노인, 승패가 뻔한 싸움에 끼어들고 싶지 않은 비겁한 침묵만이 흐를 뿐이었습니다. 명수는 눈물을 흘리며 생각했습니다. 태준 오빠, 보고 싶어.
나 너무 힘들다. 오빠가 있는 세상은 이렇게 차갑지 않겠지? 오빠는 훌륭한 사람이 돼서 따뜻한 곳에서 잘 살고 있겠지? 그녀는 뭉툭해진 손가락으로 차가운 바닥을 긁었습니다. 그 손짓이 마치 누군가에게 구원을 요청하는 듯 애처로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소란스러운 현장 바로 옆 시동이 켜진 채 묵묵히 서 있던 검은색 벤츠. 그 뒷좌석에 짙게 썬팅된 유리창이 아주 천천히 스르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는 백발이 성성한 노신사 최태준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무심한 표정으로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아들이 사고를 쳤다기에 수습하러 왔다가 웬 노인네와 실랑이를 벌이는 꼴이 한심해서 직접 나서려던 참이었습니다. 쯧쯧. 만수 저 녀석 또 성질 못 죽이고. 회장은 혀를 차며 차 문을 열려고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시선이 바닥에 쓰러진 명순에게 닿았습니다. 정확히는 그녀가 가슴에 품고 있는 오른손에 고정되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을 받아 번들거리는 그 일그러진 흉터. 5손가락이 뭉툭하게 녹아내린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그 끔찍하고도 슬픈 손. 회장의 동작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소리가 차 안에 울려 퍼지는 듯 했습니다. 동공이 지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저 상처는 50년 전 자신을 불구덩이 밖으로 밀쳐내고 대신 불타는 기둥을 맨손으로 받아냈던 그 여자의 손. 평생을 죄책감과 그리움으로 찾아 헤맸던 나의 첫사랑 명순이의 손. 그 손과 너무나 똑같았습니다. 아니, 똑같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장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는 지팡이도 잊은 채 덜덜 떨리는 손으로 차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벤츠 뒷좌석. 최태준 회장의 손이 지팡이 손잡이를 으스러져라 쥐고 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광경은 지옥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라는 놈이 힘없는 노인을 발로 차고 폭언을 퍼붓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흉측한 손을 보며 괴물이라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저 천하의 호로자식? 태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평소 냉철하기로 소문난 그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이성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이 노인을 학대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저 할머니, 낡은 속옷을 입고 바들바들 떨고 있는 저 여인이 자신이 50년 동안 가슴에 품고 살아온 꿈에서도 잊지 못한 첫사랑 명순이라는 사실을 직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에 비친 그녀의 오른손, 5손가락이 녹아붙어 뭉툭해진 그 참혹한 화상 흉터. 세상 사람들에겐 괴물의 손일지 몰라도 태준에게는 자신의 목숨을 구해주다 생긴 생명의 은인의 증표였습니다. 회장님, 제가 나가서 정리하겠습니다. 운전기사가 다급히 말했지만 태준은 듣지 않았습니다. 비켜라. 태준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차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지팡이도 없이 비틀거리는 다리로 아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붉은 불꽃이 일고 있었습니다. 아, 이 할망구가 진짜 돈 없으면 몸으로 때우라니까. 경찰서 갈래? 최만수 사장은 여전히 분을 이기지 못하고 명순에게 삿대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명순은 바닥에 납작 엎드려 잘못했습니다만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놈! 천둥 같은 고함 소리가 골목을 뒤흔들었습니다. 만수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는 순간 짜! 태준의 거친 손바닥이 만수의 뺨을 사정없이 후려갈겼습니다. 만수는 외마디 비명과 함께 바닥으로 나뒹굴었습니다. 안경이 날아가고 입술이 터졌습니다. 아버지,
만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태준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평소 엄격하긴 했어도 손찌검은 한 번도 없었던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길바닥에서 남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을 때렸습니다. 내 놈이 사람이냐? 어미 같은 분한테 발길질을 해? 내가 너를 그렇게 가르쳤더냐? 태주는 숨을 헐떡이며 만수를 노려보았습니다. 그 기세가 어찌나 무서운지 만수는 찍소리도 못하고 웅크렸습니다. 주변에서 구경하던 사람들도 숨을 죽였습니다. 반전이었습니다. 태주는 쓰러진 아들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바닥에 엎드려 있는 명순에게 다가갔습니다. 명순은 두려움에 떨며 더욱 몸을 움츠렸습니다. 벤츠 주인이 나타났으니 이제 더 큰 봉변을 당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차값은 어떻게든. 명수는 흉측한 오른손을 옷자락 속에 깊이 감추며 이마를 땅에 대고 빌었습니다. 태주는 그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최고급 양복 바지가 흙탕물에 젖어 들어갔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을 뻗어 명순이 감추고 있는 옷자락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명순아. 태준의 입에서 흘러나온 목소리는 회장의 위험 있는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50년 전 가구 공장 직공이었던 20대 청년 태준이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명순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그 목소리, 50년 동안 꿈속에서 수천 번도 더 들었던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그 목소리. 명순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앞에 백발이 성성한 노신사가 눈물을 글썽이며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50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태준 오빠? 명순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래, 나다. 태준이다. 내가 너무 늦게 왔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태준은 와락 명순을 끌어안으려다 그녀가 필사적으로 숨기고 있는 오른손을 보았습니다. 명순은 흉측한 손을 보이기 싫어 뒤로 뺐습니다. 오지마. 보지마. 나 괴물이야. 오빠한테 이런 모습 보여주기 싫어. 하지만 태준은 강제로 명순의 오른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공기 속에 드러난 뭉툭하고 일그러진 그 붉은 흉터를 자신의 두 손으로 소중하게 감싸쥐었습니다. 아들 만수는 기겁하며 소리쳤습니다. 아빠, 더러워요. 만지지 마세요. 그거 전염병일지도 모른다고요. 닥쳐라. 태준이 아들에게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명순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져 흉터 위를 적셨습니다. 이 손, 내가 만든 건데. 태준의 오열이 골목을 울렸습니다. 50년 전, 그 불구덩이 속에서 못난 나 하나 살리겠다고 고운 내 손이 이렇게 타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태준은 명순의 흉터난 손등에 자신의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맞췄습니다. 징그럽다고, 더럽다고, 괴물 같다고 손가락질 받던 그 손에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보석을 다루듯 경건하고 애절하게 입을 맞췄습니다. 흑흑흑. 오빠, 나 안 아파. 오빠 살았으니까 됐어. 명순도 태준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펑펑 울었습니다. 50년의 세월이 그 모진 고생과 서름이 태준의 눈물 한 방울에 눈 녹듯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도 심지어 씩씩거리던 만수조차 그 광경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재회가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그리워했던 숭고한 사랑의 완성이었습니다. 1974년 겨울, 서울 영등포의 한 낡은 가구 공장, 25살 청년 태준은
톱밥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공장의 말단 직공이었지만 손재주가 좋아 사장님의 신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태준 씨, 아직도 안 갔어? 공장 문이 열리고 목도리를 칭칭 감은 23살 명순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공장 식당에서 일하는 참모였습니다. 명순의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양은 도시락이 들려 있었습니다. 명순아, 추운데 여긴 뭐하러 왔어? 오빠 배고플까봐. 고구마 좀 쪘어. 얼른 먹고 해. 두 사람은 난로가에 쭈그리고 앉아 고구마를 나누어 먹었습니다. 비록 가진 건 없었지만 서로의 눈만 봐도 배가 부르던 시절이었습니다. 명순아, 나 이번에 월급 타면 너 장갑 하나 사줄게. 맨날 찬물에 손 담그느라 손이 다 텄잖아. 태준이 명순의 거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됐어. 장갑은 무슨. 오빠 작업복이나 새로 사. 다 해줬더라. 명순은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꼭 성공해서 나중에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비단 장갑 끼고 살게 해줄게. 약속해. 태주는 명순의 새끼손가락에 자신의 손가락을 걸었습니다. 가난했지만 꿈이 있었고 그 꿈의 중심에는 항상 명순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11시 모두가 퇴근하고 태준 혼자 공장에 남아 잔업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낡은 전선에서 파직 하고 불꽃이 튀었습니다. 불티는 순식간에 바닥에 쌓인 톱밥과 신호통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펑!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공장은 삽시간에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태주는 당황하여 불을 끄려 했지만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 출구를 막아버렸습니다. 불이야, 살려주세요. 거기 누구 없어요. 태주는 연기에 질식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폐를 찔렀고 뜨거운 열기가 살갗을 태웠습니다. 의식이 가물거렸습니다. 아, 이렇게 죽는구나. 명순이 장갑 사줘야 하는데. 그때였습니다. 공장 밖에서 누군가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빠, 태준 오빠. 도시락통을 가지러 다시 왔던 명순이었습니다. 그녀는 불타는 공장을 보고 망설임 없이 뛰어들었습니다. 안 돼. 위험해. 들어가지 마. 경비원이 말렸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는 걸 보고만 있을 순 없었습니다. 명수는 치마에 물을 적셔 입을 막고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오빠, 어디 있어? 태준 오빠. 쓰러져 있는 태준을 발견했을 때 천장의 거대한 나무 대들보가 불에 타 태준의 머리 위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안 돼. 명수는 태준의 위로 몸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무너져 내리는 불타는 대들보를 맨손으로 받아냈습니다. 치익. 살타는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끔찍한 고통이 전신을 강타했습니다. 손바닥이 녹아내리고 손가락뼈가 드러날 정도로 타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명수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걸 놓으면 태준이 죽는다. 으악. 명수는 있는 힘을 다해 불타는 기둥을 옆으로 밀쳐냈습니다. 오른손이 숫덩이처럼 변해 감각이 없어질 때쯤 기둥이 쿵 하고 옆으로 떨어졌습니다. 오빠, 정신 차려. 일어나. 명수는 타버린 손으로 태준의 뺨을 때려 깨웠습니다. 그리고 그를 질질 끌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두 사람이 공장 밖으로 탈출하자마자 공장은 굉음을 내며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태준은 3일 만에 병원에서 눈을 떴습니다. 명순이는 어디 있어? 하지만 명수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병상 옆에는 꼬깃꼬깃한 편지 한 장과 태준이 사주려 했던
빨간 털장갑 하나만 놓여 있었습니다. 오빠, 나 찾지 마. 내 손이 너무 흉측해졌어. 이 손으로는 오빠 밥도 못 해주고 빨래도 못 해줘. 오빠 앞길 막기 싫어. 훌륭한 사람 돼서 나 같은 거 있고 좋은 여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 그게 내 소원이야. 사랑해. 명수는 자신의 일그러진 손을 보고 태준이 평생 죄책감에 시달릴까봐 그리고 장애를 가진 자신이 짐이 될까봐 스스로 떠난 것이었습니다. 바보야. 이 바보야. 손이 없으면 내가 내 손이 되어주면 되는데. 왜 갔어? 왜? 태주는 병실이 떠나가라 오열했습니다. 그는 잿더미가 된 공장터에서 맹세했습니다. 반드시 성공하겠다고. 이 나라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어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너를 찾아내겠다고. 그리고 내가 버린 그 손에 세상에서 가장 비싼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워주겠다고. 그렇게 50년이 흘렀습니다. 가구 공장 직공 최태주는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 회장이 되었지만 단 한순간도 그녀를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토록 찾아 헤매던 그녀를 자신의 아들에게 짓밟히는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다시 만난 것입니다. 태준 회장은 50년 전 화마 속에서 자신을 살려낸 그 손, 뭉툭하게 녹아내린 명순의 오른손을 뺨에 비비며 하염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이 손 때문에 내가 살았는데, 내 목숨보다 귀한 손인데, 내 새끼라는 놈이 이 손을 더럽다고 밟아? 태주는 고개를 들어 멍하니 서 있는 아들 만수를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자애로운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은인을 능멸한 죄인을 단죄하려는 심판자의 눈빛이었습니다. 최만수, 너 이리 와서 무릎 꿇어. 태준의 서리빨 같은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50년의 세월을 넘어선 진실 앞에 모든 것이 뒤집히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태준 회장의 명령은 골목길에 찬 공기를 찢어발길 듯 날카로웠습니다. 뺨을 맞고 바닥에 나뒹굴던 아들 만수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평생 아버지에게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기에 공포보다는 황당함이 먼저였습니다. 아버지, 왜 이러세요? 저 할망구가 누군데? 아니, 저 거지가 아빠한테 뭐라도 됩니까? 만수의 그 한마디가 태준의 영린을 건드렸습니다. 태준은 지팡이를 들어 만수의 종아리를 사정없이 후려쳤습니다. 자, 거지, 내 눈에는 이분이 거지로 보이냐? 이 천하의 무식한 놈아. 태준은 명순의 일그러진 오른손을 들어 만수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똑똑히 봐라. 내가 방금 징그럽다고 침뱉고 밟은 이 손. 이 손이 아니었으면 태준의 목소리가 울음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이 손이 아니었으면 나 최태준도 없었고 내 아들인 너라는 놈도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했어. 내가 누리고 있는 그 돈, 그 회사, 그 잘난 인생 전부가 이분이 50년 전에 자기 손을 태워가며 내 목숨을 구해준 덕분이란 말이다. 만수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아버지의 첫사랑 이야기, 술에 취하면 가끔 하시던 말씀, 내가 젊었을 때 불 속에서 나를 구해준 천사 같은 여자가 있었다. 그게 전설 속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눈앞에 엎드려 있는 이 초라한 폐지 줍는 노인이라니. 설마 그때 그래. 이분이 바로 내 생명의 은인 명순 씨다. 내 놈이 감히 은인의 손을 밟아? 짐승도 은혜는 아는데 내가 사람이냐? 태주는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자신은 평생을 그리워하며 찾아 헤맸는데 자신의 피를 이은 아들이 그 여인을 짓밟고 모욕했습니다. 이것은 태준에게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었습니다. 당장 무릎 꿇고 사죄드려. 이분 용서가 없으면
너는 오늘부로 내 아들도 아니고 회사 사장도 아니다. 내 유산? 10원 한 장 국물도 없을 줄 알아라. 알몸으로 쫓겨날 줄 알아. 태준의 선언은 서리빨 같았습니다. 만수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빈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만수는 덜덜 떨며 명순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해서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지만 재산을 잃는 공포가 더 컸습니다. 아, 할머니. 아니, 저기, 죄송합니다. 제가 눈이 삐어서 몰라 뵙고. 만수는 건성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바닥에 엎드려 있던 명순이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녀는 흙투성이가 된 왼손성한 손을 뻗어 아까 자신을 발로 찼던 만수의 무릎에 묻은 흙을 털어주었습니다. 괜찮아요. 도련님, 제가 잘못했는데요, 뭐. 명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원망은 없었습니다. 젊은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내 손이 흉측해서 놀라서 그런 건데. 내가 미안해요. 아버지한테 혼나지 마요. 명수는 자신의 일그러진 오른손을 옷자락 속에 더 깊이 숨겼습니다. 혹시라도 태준의 아들이 또다시 불쾌해할까봐, 자신의 상처가 부자 사이를 갈라놓을까봐 걱정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만수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자신은 이 노인을 괴물 취급하고 짓밟았는데 노인은 자신의 무릎 흙을 털어주고 있었습니다. 그 투박하고 거친 손길에서 돌아가신 친어머니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만수의 눈에서 억지가 아닌 진짜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졌습니다. 부끄러움.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뼈저린 부끄러움이었습니다. 명순아. 태준은 명순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명순은 낡은 손바지에 구멍난 운동화 차림이었고 태준은 최고급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명순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귀부인인 것처럼 자신의 코트를 벗어 그녀의 어깨에 걸쳐 주었습니다. 가자. 이제 그만 가자. 어딜? 나는 내 리어카. 명순이 뒤집힌 리어카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오늘 하루 종일 모은 3,000원어치 폐지가 쏟아져 있었습니다. 그 지긋지긋한 리어카는 버려. 내가 흘린 눈물 닦으러 가자. 태주는 명순의 오른손, 그 일그러진 흉터난 손을 깍지 껴잡았습니다. 남들에게 보이기 싫어 평생을 장갑 속에 가두었던 그 손을 태주는 보란 듯이 세상 밖으로 꺼내어 잡았습니다. 이 손, 내가 평생 잡고 다닐 거야. 아무도 흉하다고 못하게 내가 제일 자랑스럽게 잡고 다닐 거야. 태주는 명순을 이끌고 벤츠 뒷좌석으로 향했습니다. 운전기사가 황급히 문을 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리고 무릎 꿇은 아들 만수가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차 문이 닫히기 직전 명수는 만수를 돌아보며 작게 말했습니다. 도련님, 추운데 어서 들어가요. 감기 들라. 그 마지막 한마디에 만수는 땅을 치며 대성통곡했습니다. 으앙, 죄송합니다. 제가 죽일 놈입니다. 검은색 벤츠가 부드럽게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는 짓밟힌 가죽 장갑 한 짝과 뒤집혀진 폐지 줍는 낡은 유모차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50년의 가난과 고통이 그 골목에 버려졌습니다. 차 안 따뜻한 히터 바람 속에서 태주는 명순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명순은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달동네를 보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죽기 전에 이 손 부끄럽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 시내의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 명수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화장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주위에는 최고급 미용사들과 의상 디자이너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피부가 많이 건조하세요. 영양팩부터 해드릴게요. 머리는 우아하게 올림머리로 해드리는 게 좋겠죠? 직원들은 명순을 회장님, 사모님 대하듯 극진히 모셨습니다. 명순은 이 상황이 꿈만 같아 자신의 볼을 꼬집어 보고 싶었지만 직원들이 얼굴에 부드러운 크림을 발라주는 통에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따뜻한 스팀 수건이 얼굴을 감싸자 지난 50년 동안 칼바람에 텄던 피부가 사르르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저기, 내 손이 흉한데. 명수는 습관처럼 오른손을 감추려 했습니다. 하지만 직원은 명순의 일그러진 손을 조심스럽게 받쳐들며 부드러운 오일을 발라주었습니다. 어머, 고생을 많이 하셨나 봐요. 저희가 더 신경 써서 마사지해 드릴게요. 이 손이 제일 귀한 손이라고 회장님이 신신당부하셨거든요. 직원의 말에 명순의 눈가가 시큰해졌습니다. 태주는 자신의 가장 부끄러운 부분까지도 귀한 것으로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커튼이 열리고 명순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은은한 연보라색 한복 드레스를 입고 곱게 화장을 한 명순의 모습은 폐지 줍던 할머니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고상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굽은 허리마저 꼿꼿하게 펴진 듯 했습니다. 소파에서 기다리던 태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넋을 잃고 명순을 바라보았습니다. 명순아, 나 이상하지 않아? 남의 옷 입은 것 같고. 명순이 수줍게 얼굴을 붉히자 태준은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너무 곱다. 50년 전 공장 식당에서 보던 그 꽃분이 명순이 그대로야. 내가 이 모습을 보려고 그 긴 세월을 살았나 보다. 태주는 명순을 호텔 스카이라운지로 에스코트했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반짝이고 은은한 클래식 선율이 흐르는 곳. 명순은 평생 TV 드라마에서나 보던 곳에 자신이 앉아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최고급 스테이크와 와인이 차려졌습니다. 하지만 명순은 포크와 나이프를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 쩔쩔맸습니다. 화상을 입어 굳어버린 오른손으로는 나이프를 쥐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내가 할게. 태주는 자신의 접시가 아닌 명순의 접시를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한 입 크기로 정성스럽게 썰었습니다. 50년 전 공장 난로가에 쭈그리고 앉아 명순이 까주던 뜨거운 고구마를 받아먹던 태준이었습니다. 이제는 그가 명순을 위해 고기를 썰어주고 있었습니다. 자, 아해봐. 태준이 고기 한 점을 찍어 명순의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명순은 입안 가득 퍼지는 고기 맛보다 태준의 눈빛에서 전해지는 사랑 때문에 목이 메었습니다. 맛있다. 오빠, 나 호강해서 벌 받으면 어떡해. 벌은 무슨, 내가 그동안 받은 고생이 벌이라면 이제부터 받는 복은 이자까지 쳐서 받아야지. 내가 남은 평생 내 손과 발이 되어줄게. 밥도 떠먹여주고 머리도 감겨줄게. 태준의 맹세에 명순은 와인잔을 든 손을 떨었습니다. 뭉툭한 손가락 사이로 와인잔의 붉은 빛이 투영되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세월 흘렸던 피눈물이 보석처럼 굳어진 색깔 같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태준이 품속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명순의 의자 옆에 한쪽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변 테이블의 손님들이 놀라 쳐다보았지만 태주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명순아. 태주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눈이 부실 정도로 거대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기억나니? 50년 전 공장에서 내가 약속했었지.
나중에 성공하면 비단 장갑 사주겠다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주겠다고. 명수는 입을 틀어막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약속 지키는데 50년이나 걸렸다. 너무 늦어서 미안해. 내 고운 손이 이렇게 상처투성이가 될 때까지 혼자 뒀던 이 못난 놈을 용서해 다오. 태주는 명순의 오른손을 잡았습니다. 화상으로 손가락이 붙어버려 반지를 끼울 약지조차 온전하지 않은 손. 보통 사람이라면 반지를 끼울 수조차 없는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준이 준비한 반지는 특별했습니다. 손가락에 끼우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 마디에 살짝 걸칠 수 있도록 특수 제작된 혹은 넉넉한 사이즈의 반지였습니다. 아니, 반지가 맞지 않아도 상관없었습니다. 태주는 그 반지를 명순의 새끼손가락에 조심스럽게 끼워 주었습니다. 이 반지는 내 심장이야. 이제 죽을 때까지, 아니 죽어서도 내 곁을 떠나지 않을게. 나랑 결혼해 줄래? 명순의 흉측한 손가락 위에서 다이아몬드가 영롱하게 빛났습니다. 일그러진 붉은 흉터와 투명한 다이아몬드의 대비.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도 아름다운 조화였습니다. 오빠, 나 같은 병신이 이런 걸 받아도 돼? 명수는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병신이라니, 너는 나를 살린 천사야. 이 흉터는 천사의 날개 자국이고 내 눈에는 세상 그 어떤 손보다 이 손이 제일 예뻐. 태주는 반지가 끼워진 명순의 손등에 다시 한번 입을 맞췄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흉터 위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고마워. 오빠, 정말 고마워. 나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 명수는 태준의 목을 끌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호텔 라운지의 사람들이 하나둘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노신사의 프로포즈와 흉터난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우는 할머니의 모습은 그 어떤 영화보다 감동적이었습니다. 창밖에는 50년 전 그날처럼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더 이상 춥지 않은 축복 같은 눈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순이 살던 낡은 빌라 앞은 난데없는 소동으로 시끄러웠습니다. 좁은 골목길에 최고급 외제차와 트럭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동네 사람들이 구경하러 나와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이고 우리 어머니, 제가 왔습니다. 명순의 며느리 미정이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양손 가득 한우 세트와 과일 바구니를 든 채 현관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뒤에는 아들이 꿀단지를 서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냄새나니까 방에서 나오지 말라고 구박하던 그들이었습니다. 어머니, 문 좀 열어주세요. 저 미정이에요. 아범도 왔어요. 그들은 어젯밤 최만수 사장에게 불려가 호되게 혼난 뒤 명순이 회장님의 첫사랑이자 생명의 은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떡고물이라도 떨어질까 싶어 부랴부랴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기익. 현관문이 열리고 명순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주눅든 명순이 아니었습니다. 단정한 정장을 입고 허리를 꼿꼿하게 편 그녀의 곁에는 든든한 태준 회장이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어머, 회장님도 계셨네요? 아이고, 누추한 곳. 미정이 과장되게 호들갑을 떨며 절을 했습니다. 어머니, 식사는 하셨어요? 제가 전복죽 끓여왔는데. 명수는 며느리가 내민 전복죽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30년 동안 찬밥 덩어리만 던져주던 며느리였습니다. 아들이라는 놈은 어미가 폐지를 줍든 말든 모른 척했습니다. 됐다. 도로 가져가라. 명순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이제 효도할게요. 저희랑 같이 큰 아파트로 이사가요. 네. 효도? 돈 냄새 맡으니까
효도가 하고 싶더냐? 명수는 며느리와 아들을 노려보았습니다. 나는 너희들 어머니 안 한다. 너희는 돈을 섬기고 살지 몰라도 나는 사람을 섬기고 살란다. 내 호적에서 파가라. 10원 한 장 너희한테 안 줄 테니. 명수는 단호하게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쾅! 문 밖에서 며느리의 통곡 소리가 들려왔지만 명순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썩은 인연을 도려낸 자리에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태주는 명순을 데리고 백화점 명품관으로 향했습니다. 직원들이 하얀 장갑을 끼고 정중하게 명순을 맞이했습니다. 태주는 진열장 안에 있는 장갑들을 가리켰습니다. 가죽 장갑, 레이스 장갑, 보석이 박힌 장갑. 가격표에는 0이 끝도 없이 붙어 있었습니다. 명순아, 골라봐. 이 세상에 있는 장갑이란 장갑은 다 사줄게. 내 손, 이제 아무한테도 보여주지 말고 고생도 시키지 말고 이 비단 장갑 속에만 숨겨두자. 태주는 최고급 가죽 장갑을 명순의 오른손에 끼워주려 했습니다. 흉측한 흉터를 가려주고 싶은 마음, 미안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명수는 손을 빼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오빠. 나 장갑 필요 없어. 뭐? 무슨 소리야? 사람들의 시선이 싫다며. 내가 다 가려준다니까. 명수는 자신의 뭉툭한 오른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붉은 흉터가 조명 아래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명수는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손은 부끄러운 손이 아니야. 오빠를 살린 손이잖아. 오빠가 살아있는데 내가 왜 이 손을 숨겨? 나는 이 손이 내 인생에서 제일 자랑스러워. 명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태주는 멍하니 명순을 바라보다가 와락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자신은 50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렸는데 명수는 그 상처마저 사랑으로 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태준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넌 나의 영웅이야. 내 자랑이야. 태준은 장갑 대신 명순의 손등에 뜨겁게 입을 맞췄습니다. 따스한 봄날, 여의도 윤중로에는 벚꽃이 만발해 있었습니다. 꽃비가 흩날리는 벚꽃 터널 아래 두 노인이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멋진 중절모를 쓴 태준과 화사한 분홍색 코트를 입은 명순. 사람들이 힐끔거렸습니다. 명순의 일그러진 오른손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명순은 더 이상 손을 주머니에 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태준과 깍지 낀 손을 앞뒤로 흔들며 어린아이처럼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오빠, 저기 솜사탕 있다. 나 저거 사줘. 그래, 그래. 다 사줄게. 저 63빌딩도 사줄까? 에이, 주책이야. 솜사탕이면 돼. 태주는 솜사탕을 사서 명순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달콤한 솜사탕보다 더 달콤한 노년의 행복이 그들 사이에 피어올랐습니다. 벤치에 앉아 태주는 명순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저 멀리 한강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명순아. 응? 고맙다. 살아줘서 고맙고 나를 잊지 않아줘서 고맙고 내 마지막을 지켜줘서 고맙다. 나도 고마워, 오빠. 내 흉터 꽃으로 만들어줘서 고마워. 바람이 불어와 벚꽃잎이 두 사람의 머리 위로 눈처럼 쏟아졌습니다. 50년 전 가구 공장의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사랑은 반세기라는 긴 겨울을 지나 비로소 찬란한 꽃을 피웠습니다. 그들의 맞잡은 손, 하나는 주름진 회장님의 손, 하나는 일그러진 흉터 투성이의 손. 하지만 그 맞잡은 손은 세상 그 어떤 다이아몬드보다 더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인생은 참 얄궂습니다. 가장 추운 겨울, 가장 밑바닥에서 얼어 죽어가던 제게 봄은 예고도 없이 찾아왔습니다.
흉터는 상처가 아니라 사랑한 흔적이라는 것을 70이 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감추고 싶은 상처가 있나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당신이 치열하게 살아낸 증거니까요. 언젠가 당신의 그 상처를 어루만져줄 따뜻한 손이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저처럼요. 오늘도 폐지를 줍는, 아니 사랑을 줍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상처에도 새살이 돋기를 기도합니다. 끝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감동적인 사연 들려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